이번에는 죽음과 지하 세계에서 영혼의 운명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시 일리아스의 서시에서 시작해 볼까요? 분노를 노래하소서 여신이여, 펠레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의 분노를, 아카이아인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었으며 영웅들의 수많은 굳센 혼백들을 지하 세계로 보내고 그들 자신은 개들과 온갖 새들의 먹이가 되게 한 그 잔혹한 분노를. 죽음에 대한 묘사에서 시작되는 일리아스는 죽음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전쟁의 서사는 곧 죽음의 서사입니다. 작품 전체에 걸쳐 온갖 죽음의 장면들이 가득합니다. 전체 24권 가운데 8권이 주로 나흘 동안의 전투를 보여주는데 행수로 따지면 이 부분이 무려 5,000행에 이릅니다. 전투 장면은 1대1 대결 장면과 군중 전투 장면으로 나뉩니다. 시인은 마치 해부실의 관찰자처럼 참혹한 죽음의 장면들을 생생하게 보고 묘사했습니다. 창으로 배꼽을 찌르자 창자가 밖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창이 엉덩이를 찔러 창끝이 곧장 방광을 지나 뼈밑을 뚫고 나옵니다. 죽음은 이렇게 여러 형태로 일어나지만 그 모든 것에 공통적으로 psyche가 등장합니다. 호메로스에서 죽음은 몸에 머물던 psyche가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타이어의 바람은 푸시 하고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그리스어 psyche는 바람이 빠져나가는 소리를 본뜬 의성어이죠. 죽음에서도 이와 같습니다. 몸에서 바람처럼 psyche가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죽음이 그렇게 묘사된 한 구절을 읽어볼까요? 이어서 아트레우스의 아들은 백성들의 목자인 휘페레노르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리하여 청동이 찢고 들어가 그의 내장을 쏟아내자 psyche는 찔린 상처를 통하여 재빨리 빠져나갔고 그의 두 눈은 어둠이 덮었다. 이것이 죽음입니다. 호메로스는 몸에 들어있던 psyche, 즉 숨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죽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것을 일컬어 숨이 붙어있다고 하고 죽은 것을 숨이 끊어졌다고 하는데 호메로스 시대의 그리스인들도 그와 비슷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바람과 같은 psyche가 몸에 머물 때 삶이 있고 몸을 떠날 때 죽음이 온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이나 동물이 살아있을 때 그 몸에 붙어있던 숨, 즉 psyche는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상상을 했을 겁니다. 그 중에 호메로스는 psyche는 사람 몸을 떠나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하세계로 들어간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세계로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몸에서 빠져나가 지하세계에 머무는 psyche의 모습을 호메로스는 또 다른 작품 오디세이아에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해 봅시다. 오디세이아 11권에 나오는 지하세계의 광경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림 중간에 투구를 쓴 사람이 바로 오디세우스죠. 트로야 전쟁이 끝나고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길을 묻기 위해서 지하세계로 간 오디세우스는 거기에 살고 있는 예언자 테이레시아스를 만나 그에게 길을 묻습니다. 그림에는 호메로스가 상상한 지하세계의 모습이 압축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화면 오른쪽 아래를 보시면 사람들이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그들은 오디세우스를 따라 지하세계로 들어간 그의 동료들입니다. 이들은 양인지 염소인지 확인할 수 없지만 짐승의 피를 받고 있습니다. 양 혹은 염소의 피가 고여있는 구덩이가 보입니다. 오디세우스는 지하세계에 가서 먼저 땅을 파고 구덩이를 만들어서 피를 받습니다. 지하세계의 psyche들을 만나보기 위해서입니다. 지하세계의 psyche들은, 즉 사람의 몸을 떠난 psyche들은 아무 의식도 없습니다. psyche는 분명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가 분명하게 살아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 의식도 기억도 상상도 감정도 없습니다. 그냥 유령처럼 헛개비처럼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유령들, 즉 지하세계의 psyche들이 의식을 되찾는 유일한 순간이 있습니다. 피를 마시면 그들은 잠깐 동안 각성 효과가 일어나
의식을 되찾습니다. 의식불명의 환자에게 헌혈을 하는 셈이죠. 지하세계로 간 오디세우스는 동료들에게 가축의 피를 받게 해서 그곳에 기거하는 영혼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런 뒤 그들에게 말을 걸어 저승세계에 사는 감회나 그곳에 오게 된 사연을 묻습니다. 그림 왼쪽 아주 흐릿한 형태가 보이시죠? 오디세우스의 어머니의 psyche가 멀리서 피냄새를 맡고 달려오는 광경입니다. 오디세우스는 어머니의 psyche를 보고 얼싸 안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붙잡히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psyche를 안아보지 못해 탄식하는 오디세우스에게 어머니의 psyche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내 아들아, 모든 이들 중에서 가장 불운한 자여. 제우스의 따님이신 페르세포네께서 너를 속이시는 것이 아니란다. 이것이 바로 누구나 죽은 뒤에 겪는 인간의 운명이지. 일단 생기가 흰 뼈를 떠나버리면 힘줄은 더 이상 살과 뼈를 지탱하지 못하고 타오르는 불의 강력한 힘이 그것들을 없애버리지만 psyche는 꿈처럼 날아가 배회한단다. 지하세계에서 오디세우스는 자기 어머니를 비롯해서 먼저 세상을 떠난 동료 등 많은 사람들을 만나, 정확하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의 psyche죠. 이것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하나씩 듣게 됩니다. 그중 가장 인상적인 것은 오디세우스가 아킬레우스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리스 최고의 장수이자 영웅으로 평가받는 아킬레우스는 명예가 짓밟힌 데 대한 화를 참지 못해서 또 친구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던진 영웅입니다. 명예를 얻기 위해 목숨을 지푸라기처럼 가볍게 던져버린 아킬레우스이지만 지하세계를 찾아온 오디세우스를 만나서는 전혀 상반된 태도를 보입니다. 당신은 살아서도 영웅이고 죽어서 지하세계의 왕이니 얼마나 좋으냐? 오디세우스가 묻자 아킬레우스는 이렇게 대꾸합니다. 죽음에 대해 내게 그럴싸하게 말하지 마시오. 영광스러운 오디세우스여. 나는 세상을 떠난 모든 사자들을 통치하느니 차라리 지상에서 머슴이 되어 농토도 없고 재산도 많지 않은 가난한 사람 밑에서 품이라도 팔고 싶소이다. 아이러니입니다. 그는 오디세우스에게 살아서 품팔이를 하는 것이 죽어서 왕노릇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탄식합니다. 개똥밭을 굴러도 이승이 저승보다 낫다는 말이 있죠. 호메로스에게나 옛날 우리 조상들에게나 죽음에 대한 정서는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옛사람들은 정말로 사후세계에 대한 이런 상상을 믿었을까요? 그들이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도무지 믿기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렇듯이 기원전 2500년 전에도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 상상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호메로스의 상상은 고대 그리스인들이 가졌던 죽음에 대한 상상들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상상이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점입니다. 죽음에 대한 표준적 상상은 삶에 대한 표준적 태도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비교의 사례로 구약 성서의 한 구절을 예로 들어봅시다. 전도서의 한 구절입니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속담대로 희망은 살아있는 자에게 있다. 그러므로 즐겁게 매일 밥을 먹고 기분 좋게 내 포도주를 마셔라. 옷은 항상 깨끗하게 입고 머리에는 향기로운 기름을 발라 언제나 축제날 같은 인생을 살아라.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아라. 장차 들어갈 땅 밑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세울 수 없으며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 죽은 뒤에 세상에서는 바랄 것이 없다. 오늘을 즐겨라. 이것은 바로 카르페 디엠의 태도입니다. 삶의 태도가 죽음에 대한 상상에서 따라 나옵니다. 죽음과 사후 영혼에 대한 호메로스의 상상이 주는 가르침도 똑같습니다. 그것은 현세주의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영혼 개념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인간을 해석하고 내세에 대한 믿음을 강조한 플라톤의 내세주의와 대립하는 점입니다. 오디세우스는 지하세계에서 어머니의 psyche도 만나고 아킬레우스의 psyche도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지하 세계에 있는 혼령들에게도 인격이 남아있다고 말을 할 수 있겠지요. 물론 오디세우스가 이러한 혼령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피를 먹은 다음의 일입니다. 그런데 피케에게 의식이 없다면 어떻게 인격성이 살아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오디세우스의 어머니, 아킬레우스의 혼령이라는 말을 우리가 쓸 수 있을까요? 이것도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호메로스의 서사시는 과학이론이나 철학에 필요한 논리적 일관성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피케들이 피를 마시러 온다고 했는데 후각이 없는 피케가 어떻게 피냄새를 맡을 수 있었을까요? 일리아스가 출현하고 한 세기 뒤부터 철학자들이 점차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었던 것도 아마도 그런 논리적 허점들을 파고들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